최근 상황이 불확실성으로서의 정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도 이게 노이즈는 될 수 있어도 이게 방향성을 바꾸진 않는다라고. 올해 하반기 좀 등락이 있다면 팔아야 될 조정이 아니라 사야 될 조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3,400, 3,500까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대신증권 FICC 리서치 이경민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이제 연준 FOMC 회의가 열리게 되죠. 네. 이번에 과연 금리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워낙 그 거시 경제 지표들이 복잡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대도 좀 되고 불안도 하고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항구적으로 본다면은 6월 달에는 금리 동결 확률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위의 그림이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을 한다라는 확률이 초록색이고요.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확률이 빨간색인데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래서 6월 달에는 금리 동결을 할 거라는 전망이 좀 굉장히 우세하고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통화정책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부분이겠죠. 일단 저는 점도표가 크게 후퇴하지 않는다면 좀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이라 보는데, 그 이유는 요 밑에 그림은 12월 FOMC까지 몇 번 금리 인하냐라는 전망입니다. 보시면은 요 보라색 2번 금리 인하가 아직까지 40% 가까운 수준으로 좀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한때 7번, 6번도 한다 그랬던 게 지금은 3번 할지 2번 할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장은 2-3번 한다라는 기대도 있지만 한 번 아니면 2번밖에 못할 것 같아 라는 우려도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FOMC에서 점도표가 크게 후퇴하지 않으면 시장은 큰 무리 없이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점도표는 2번, 1번입니다. 그러니까 27년까지 5번 한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2번 하고 내년 1년 중에는 2번 하고 27년에는 1번 한다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크게 깨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파월 연준장의 발언이겠죠.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스탠스 취할지. 5월 달까지만 해도 모든 이유는 트럼프 정책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모든 이유는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이야. 불확실한 것도 관세 정책, 그리고 전망이 어려운 것도 관세 정책. 근데 관세 정책이 후퇴한 상황에서 최근 물가도 그렇게 세게 안 올라오고, 어제 발표된 소매 판매를 보면 좀 엇갈리긴 했거든요.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가 나긴 했지만 GDP에 반영되는 소매 판매는 또 플러스가 났거든요. 이런 엇갈리는 흐름 안에서 경기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물가 흐름을 어떻게 보는지가 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6월 FOMC는 큰 변곡 없이 좀 무난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모르죠. 파월 연준 의장이 또 매파적인 스탠스 취하게 된다면 시장이 출렁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 경기 침체보다는 물가 안정, 요 목적이 더 우선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앞서 말했던 관세 정책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완화됐다. 이런 와중에 경기는 둔화되고 물가도 안정세를 이어갈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렇게 급진적으로 의견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경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물가도 둔화되긴 하는데 이렇게 세게 빠르게 떨어지지 않으면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작년을 생각해보자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잘 생각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림을 준비해왔는데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작년 3월 달에 점도표를 통해서 24년에는 3번 금리 인하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네. 6월 달에 갑자기 매파적으로 변신을 해서 1번밖에 안 합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더니 9월 달에 갑자기 4번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50bp를 내려버렸죠. 그리고 이 11월 달에 25, 12월 달에 25 내리면서 2024년 6월 달에는 하반기 중에 금리 인하 1번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9월, 11월, 12월 3번 연속 100bp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되게 논란이 됐어요. 근데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이유로 금리 인하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를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찾은 것은 요 밑에 그림에서 파란색이 GDP 성장률하고 코어 PCE 물가 합산입니다. 이게 기준금리. 그러니까 24년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GDP 성장률과 코어 PCE 물가 합산이 5.7이라서
기준금리보다 높았어요. 근데 4분기가 되니까, 아니 3분기가 되니까 이게 5.4로 떨어지면서 기준금리보다 낮게 됐습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경기 물가 수준보다 기준금리가 높아서 자칫하면 높은 금리가 경기나 이런 데 훼손할 수 있다는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100bp를 내렸죠. 네. 지금 보면은 올해 1분기 4.9, 기준금리 4.5, 2분기까지도 4.5, 4.5 비슷한 수준이고요. 이제 올해 3분기부터 4.4로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또 한 번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이유로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두 번, 최대 3번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아마 6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 힌트가 세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8월 말에 있을 잭슨 미팅이나 그 다음에 있을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좀 다시금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재진입하는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하여튼 하여튼 연준이 항상 하는 말은 데이터 디펜던트 네. 하지만 네.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 네. 근데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하더라도 데이터 디펜던트로 해서 봤더니 물가랑 경제 성장률이 우리가 설정해 놓은 기준금리보다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 디펜던트인데 저희는 생각하기로는 아마 7, 8월 중에는 고용지표도 한번 출렁일 것 같아요. 왜냐면 도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해고된 사람들이 휴직이나 이런 것들로 좀 지연됐다면 이때쯤은 반영될 수 있고, 그리고 5월 고용지표를 보면은 잘 나왔다라고는 하는데 3월, 4월께 하향 조정되면서 전체 8만 명 이상으로 네. 줄어들었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물가는 많이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9월 중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들이 그냥 흘러간다 그러면 이게 그냥 골디락스라고 보통 표현하죠. 미적지근하지만 계속 괜찮은. 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거에는 네. 미국 이외의 지역들이 금리도 내리고 재정 확대도 하고 그런 그림이거든요. 이제 올해 3분기를 지나면서 미국까지도 금리를 내리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이 경기 부양 쪽으로 전환되게 된다면 이제 미국, 중국, 유럽, 한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폴리시 믹스라고 하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같이 들어오는 구간으로 들어올 수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더 큰 그림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증시에는 나쁘지 않은 네. 분위기인 거는 확실한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글로벌 상황이 네. 좀 일촉즉발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많아요. 네. 지금 이스라엘 전쟁. 뭐 이스라엘이 좀 압도적이 돼가면서 뭐 가라앉는 듯 하다가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 네, 나오고 네, 네. 이란에 직접 공격을 하는 거 아니냐. 네. 이것 때문에 유가가 막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당장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니다 보니까 유가든 시장 반응이 있기는 하지만 그 강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 저 분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해결 과정으로 갈 수 있다는 것들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길게 끌어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이 최근 상황이 불확실성으로서의 정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도 이게 노이즈는 될 수 있어도 이게 방향성을 바꾸진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이란과 이스라엘 워낙 힘의 차이가 크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다라고 한다면 진짜로 미국이 뛰어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 그동안 이란 원유를 제일 많이 사줬던 중국도 불편할 수밖에 없고요. 아군을 적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을 한다? 그건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중단한다든지 아니면 이란이 항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체제 전환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서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원자재 담당하는 최진영 연구원한테 물어봤더니 75달러 넘어서면 오버슈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진영아 이런 이슈가 있는데 하반기 밴드는 얼마가 돼? 그랬더니 55에서 75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아, 상단이네 이제 75가. 75?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아? 그러면은 그건 오버슈팅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 있는 레인지가 아니다. 75를 넘어서면 매도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 이슈로 인해서 오버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안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수요 공급에 있어서 공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이란 사태가 진정되는 것만으로도 유가는 안정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150달러 한다 뭐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러려면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봉쇄돼야지 가능한 스토리다. 근데 이거 장기간 봉쇄되는데 그 전에 이란이 폭망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시장 흐름들에 있어서는 너무 고민하지 말,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지나가는 리스크 팩터, 일시적인 조정 요인이지 이게 시장 방향성을 바꾸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미군의 개입 때문에 호르무즈라든가 이란이 취할 수 있는 어떤 그 반격의 그 계획이 한정이 돼 있다. 네. 근데 시장의 이 생각과는 다르게 미국이 먼저 그냥 개입을 해버리면 네. 그래서 정말 핵시설에 대한 벙커버스터라든가 뭐 네. 이런 폭탄 투하해가지고 파괴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란으로서는 뭐 다 풀리는 거 아니에요? 봉인이 해제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물불 안 가리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끝이겠죠. 그게 끝이겠죠. 아, 그래도 네. 할 방법이 없다. 네. 만약 호르무즈를 하려고 그래도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공격이 네. 거기에 대한 공격이 네. 강하게 될 테니 네. 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이슈를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해결한다라는 여러 분쟁 이슈들이 하나도 해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빨리 매듭 짓고 싶어하는 느낌이 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란이 빨리 항복해라 라는 것들도 이거를 일단 봉합하고 다음 스텝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트럼프의 스탠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거기도 참 오랫동안 장기 집권했던 네. 34년인가 36년. 아, 그래서 진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하는 것은 너 어디 위치에 있는 거 안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지금 상황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핵협상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서 이게 오래 길게 끌고 갈 이슈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그 증시에 글로벌 증시에 미칠 영향 뭐 제한적이다, 크지 않다 이렇게. 네,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장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특히 미국 증시도 역사적 좀 거의 다 왔고 코스피도 3,000 나갔다 하고 있어서 조정의 빌미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물가를 자극해서 변화를 주기에는 이렇게 좀 임팩트가 좀 크지 않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75달러를 상단으로 보게 된다면 유가가 급등을 하는, 그러니까 유가 변화율이 급등을 하는 그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물가 안정은 좀 더디지만 지속될 것이고 오히려 고용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렁이게 된다면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되살아나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뭐 저는 올해 계속 세미나 다니면서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건 작용 반작용입니다. 뭔가의 작용이 들어오면 반작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세 정책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고 세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 유럽, 한국 할 것 없이 모두 다 금리나 더 많이 하고 재정 드라이브 더 세게 걸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대응책들이 나올 거고 그런 구간이라서 저는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등락은 있어도 이게 시장이 부러지는 그림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한국 증시 사실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네. 야, 오늘도 그냥 올라가네요. 네, 올라갑니다. 참 강해요.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일단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됐다라고 네. 보는 시각이 큰 것 같은데. 저희는 유동성 장세가 시작됐고 진행 중이다라고 아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아직까지는 좀 멈춰 있지만 미국 이외의 지역들 중국도 3천억 위안의 이구환신을 다 쏟아붓고 있고 최근 들리는 소식에는 3천억이 다 썼다 그러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들도 들리고 있고 거기다가 금리나 뭐 지준율이나 뭐 다 하고 있고요. 유럽은 7번 연속 금리나 했고 올해 하반기 중에 2번 더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독일은 재정 드라이브 걸고 있고 한국도 1차 추경 금리 인하, 2차 추경 추가 금리 인하를 예정을 하고 있어서
미국 이외의 지역들이 폴리시 믹스라고 하는 정책들이 좀 구체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유동성은 되게 좋습니다. 유동성 모멘텀 되게 좋아지고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자, 유동성 장세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기대하는 것은 실물 경기 회복 여부는 좀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네. 정책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는 한 에셋 인플레이션, 자산 가치들이 올라가는 국면은 지속될 수 있거든요. 이게 선순환되면서 시장이나 뭐 주식시장이나 뭐 여러 가지 자산 시장들이 움직이는, 최근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까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게 뭐 예. 진짜 뭐 이러다가는 뭐 1년에 10% 올라가겠다 막 네. 이런 뉴스들이 나오던데. 그래서 이런 정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이런 에셋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검증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 진짜로 실물 경제 회복이 된다면 엄청나게 상승을 하겠죠. 근데 그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폴리시 믹스로 인한 에셋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디까지 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역사적 고점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든 언제든 뭐 2280에서 3000까지 왔으면 엄청나게 올라온 거죠. 지금 3천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네. 2250, 60 왔다 갔다 60인데. 네. 2280에서 3000까지 왔어요. 그러니. 네, 굉장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200-300포인트 빠진다,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 충분히 있으니까, 아마, 올해 하반기 좀 등락이 있다면 팔아야 될 조정이 아니라 사야 될 조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점에서 잘 사신 분들은 그냥 홀드하는 게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역사적 고점 얘기하셨으니까 네. 내년 상반기? 네. 그게 얼마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3,400, 3,500까지 열려 있다라고 3,500? 네, 열려 있다라 보고 있어서 뭐 여기서 등락이 있으면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2,280에서 3,000까지 왔지 않습니까? 조정이 어디든 간에 720포인트 오를 수 있는 룸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홀딩 하자고 하셨지만 네. 이것도 사실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 확 달라지잖아요. 그쵸. 내가 지금 2차 전지 들고 있는데 그럼 그쵸. 힘들다. 이런 네. 분들과 조선주를 가지고 있어. 이분들과의 온도차가 많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죠. 그쵸. 너무 다르고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하면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그러니까 섹터별로.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게 수익률 갭 메웠다 벌어졌다 메웠다 벌어졌다가 아니라 그냥 벌어질 대로 벌어지는 그림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에 쳐다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도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뭐 너무나도 잘 갔던 조선 방산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하나 보여드리면요. 탄핵, 이게 빨간색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고, 회색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인데, 탄핵 인용 이후 대선 전일까지 수익률을 보시면, 이번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 아실 것 같아요. 그러네. 기계, 조선, 유틸리티, 건설, 상사자본재는 방산이랑 지주사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증권, 화장품류, 내수주들, 금융주들, 반대로 2차전지는 꼴찌죠. 예, 그리고 IT가 전도 뭐 2차전지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리고 자동차, 제약바이오 이런 애들이 굉장히 부진했는데 잘 가던 업종 내에서는 좀 옥석가리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요 밑에 그림 보시면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인데 빨간색이 조기 대선 전까지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네. 빨간색 위로 가면은 수익률이 좋았다는 건데 자 보시면 화장품 의류, 반도체, 소매유통, 호텔 레저, 에너지 쭉 가시면은 뭐 상사자본제도 그렇고 얘네들은 별로 안 좋았어요. 반면에 뭐 철강이나 통신, 조선 그동안 못했던 업종들이 좀 반전을 보여주는 경우는 많았고요. 자, 그럼 뭐 때문에 계속 올라갔고 뭐 때문에 꺾였나를 보면은 일단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흐름들을 보면은 글로벌 트렌드랑 잘 맞은 애들은 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를 뭐 등락은 있습니다. 등락은 있었지만 꾸준히 코스피를 아웃퍼폼을 했고 그 대표적인 게 4차 산업혁명. 2017년부터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4차 산업혁명과 신재생에너지가 맞물리는 2차 전지, 뭐 인터넷, 반도체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잘 나갔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전통적인 내수주라고 하는 업종들은 취임 이후 한 달 정도는 반짝했습니다. 계속. 네. 그러다가 쭉 밀려났거든요. 보시면은 필수소비재, 미디어 교육, 통신, 유틸리티도
반짝했다가 쭉 밀려났던 그림인데 이때는 지금이랑 좀 달라요. 이때는 사드 배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좀 풀리지 않았고 그리고 내수도 반짝하긴 했지만 이게 쭉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반짝했다 다시 꺾이는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전통적인 내수주들은 그리고 중국 소비주들은 꺾였고 글로벌 트렌드랑 맞물렸던 반도체, IT 하드웨어, 인터넷, 뭐 2차 전지 이런 업종들은 계속 잘 갔던 그림이라서 이번에도 그런 흐름들을 대입해서 본다면 기계, 조선, 방산 이런 쪽들은 꾸준히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는데 건설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공임대거든요. 그래서 민간 건설사들이 얼만큼 움직일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금융주들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네. 금융주 같은 경우는 지금 상법 개정이라든지 자본시장 선진화법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세게 들어와 있는데 그 속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사주 강제 소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조정될 수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기대한 것만큼 더 센 정책이 나올까라는 부분들을 검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수주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소매유통부터 좀 꺾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수주들은 중국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은 조금 남겨놓되 전통적인 내수에만 오리엔티된 업종들은 조금은 톤다운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대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조정, 네. 해야 될 조정을 언급하셨는데 네. 한번 어떤 좀 조정이 있을 것이냐. 네. 지금 흐름 같아서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세서. 너무 세서. 그리고 그죠?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맞아요. 달라요, 확실히. 네. 이번에는 진짜 뭐 글쎄 대통령님께서 그 5천을 얘기해서 그런가 뭐 4천, 이게 상단이 높아지니까 네, 기대 맞습니다. 상단이. 네. 뭐 조정이 없이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7월 초에는 이제 글로벌 주요국들하고 상호간세 유예 시한이 도래하게 되고요. 그리고 8월 중순에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 시한이 도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경제 지표들이 좀 출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9월 FMC가 있기 전까지는 조금 변동성이 있겠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2,950, 60, 뭐 3,000 장중에 3,000까지 갔었지만 단기 등락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00을 훌쩍 넘었다가 한두 달 정도 좀 쉬었다가 이제 9월 FMC 전후로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이 좀 명확해지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경기 부양 쪽으로 전환되면서 그때부터 다시금 치고 올라가면서 코스피는 3,400, 3,500을 향하는 그림들이 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서두르지 말자. 지금 끝없이 올라갈 것 같아도 쉬었다 가는 게 더 멀리 갈 수 있는 길이니까 지금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고 단기 눌림목 그런 것들 좀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홀딩을 해야 되고 네. 또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정이 네. 나온다면 그때를 매수 포인트로 잡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